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후보는 큰 부담을 안고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장 대선 출마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또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대선 판도에 또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안형진 변호사, 임미애 의원과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네, 대선 33일 전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번 주말 영주에서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났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이 선고된 그 파기 환송 결정이 난 이 판결을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났다. 네, 1심과. 1심에서도 골프 부분하고 백현동 압박이나 협박 그런 것은 이제 허위 사실로서 유죄다. 이렇게 났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다 무죄라 났고 대법원은 다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이게 좀 법리적으로 보면 많은데요. 하여튼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났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요. 따라서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지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그 재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하고 그 항소심 판결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냈던 그 재판부가 네네. 보통 3명인가요? 항소심 같은 경우, 2심 같은 경우? 고등법원 재판부는 네. 3명입니다. 3명. 예. 그 3명은 제외하고 다른 그렇죠. 판사가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난 대법원 법리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법의 항소심을 기속하고요. 항소심을 기속한다. 예. 이거 무슨 뜻이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법원에서 이 점은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판결했으면 그 점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따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다른 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윤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판결이 예. 유죄 취지로 환송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제 파기 환송심에서 네. 여기서 판단할 때는 무조건 유죄를 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증거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예. 현재까지 증거로서 뭐 더 나올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딱 기속이 되어서 유죄 판결은 나온다고 봐야죠.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다시 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아니다. 대법원이 잘못됐다. 이건 모두 무죄다. 이렇게는 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그 뭐 항소심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문 쓰면 그건 쓰는 건데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쓰는 거에 다 쓰죠. 뭐 예. 그거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법률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은 유죄로 판단 전제에서 양형을 해야 된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는 논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그 점은 뭐 논란 없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그게 기준점인데 예, 그렇죠. 그 판단을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느냐 그 이상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되면 공직선 공무원 담임 것도 없지만 이제 당선돼서 거기에 선고되면은 공직에서 퇴임되거든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것이 그렇죠? 선고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퇴임되게 됩니다. 바로 왜냐하면 또 퇴임. 예, 공직선거법 260조에 의하면은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뭐 향후 5년간 선거에 뭐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공직에서 그렇죠. 퇴직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선거 보조금도 다 환수되게 되죠. 그 수백억 원의 보조금도. 예, 지난번에 민주당 보조금에 환수된다는 건데 첫 번째 논점은 과연 100만 원 이상 선고될까 유죄라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선고된다면 저는 이 중대사안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서 이렇게 뭔가가 대의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받은 사안에 대해서 80만 원 선고할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80만 원이라는 거는 뭐 동네에 이제 뭐 이래 밥 자시다가 좀 돈 냈다 그러면 80만 원 때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백현동이라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또 골프라는 전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부분인데 그것이 허위이다, 공표이다 이래 판결이 났는데 이걸 80만 원 때린다. 이거는 좀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판단 기준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이거 100만 원 이하로 벌금형을 주기는 사건이 중대하다 훨씬.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번에 저는 상고심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때도 맞췄고 이번에도 뭐 제가 감히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 의견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예. 이게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에 어떡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판결이 확정이 안 됐으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문제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판결이 그때까지 확정되기는 불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법원에서 이제 항소심으로 보냅니다 기록을. 예.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제 그 변론 기일을 정하고 다시 선고 기일을 정하거든요. 일단 한 번 이상은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예, 뭐 극단적으로 봐서 변론하고 즉일 선고를 한다고 해도 한 번은 재판을 열어야 되죠. 한 번은 무조건. 예. 그런데 그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인 이재명은 상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7일간의 기간이 있거든요. 상고 기간이. 예. 그리고 상고를 하고 나서 대법원은 또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주고 20일 안에 답변 상고 유서를 내라고 기간을 줍니다. 이 20일의 기간은 못 줄고 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뭐 상고 기간 7일, 답변서 제출국 20일, 그것만 해도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해도 뭐 이래 재판 열고 하면은 6월 3일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상고를 한다면 확정은 이제 6월 3일 이후에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죠. 매우 높다,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저는 절차상. 이재명 대표는 상고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 그 이후에 재판을 간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학계에도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논의 자체가 없군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또 한 번 이 대한민국은 사법적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역사상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어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대통령에게는.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까지 멈추느냐. 재판은 그렇죠. 계속 가느냐.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우리 안영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지금 저도 이거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이 불소추 특권의 설정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과연 그 전에 기소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은 정지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막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정치적 입장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좀 법조인들도 뭐 지금 다수 소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고 상상도 못했던 이거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답변하기는 힘들다. 예. 그래서 다만 논점은 재직 중 이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소추의 의미를 형사상 기소라고만 본다면은 좁게 해석한다면은 이미 기소된 거는 뭐 예외로 그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형사상으로 기소뿐만 아니라 뭐 지금 재판 진행도 받지 않는 거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걸 정하는 거를 그럼 어떻게 뭐 그때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정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결국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항소심에서 진행이 된다면 6월 3일 이후까지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항소심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중대 사안이면 고등법원에서 그래 이 조항에 의해서 내 재판 중지하겠다 이렇게까지 선고하는 건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예. 대법원으로 넘겨서 대법원에서 이제 중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와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대법원이 중지할지 말지는 대법원의 결정이니까요. 그런데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중지해야 된다 판단했다 그거는 그까지 제가 논리 구성을 못 하겠는데 어떤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정지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참 정말 굉장한 이게 좀 사회적으로 혼란이 좀 있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워딩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통상적으로 그래 얘기를 한 그건 하나도 없고요.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민주당을 보면은 뭐 심지어 김용민 의원 같으면 대법원의 쿠데타라고까지 명하고 있는 그런 전반의 분위기를 보면은 계속 할 것 같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이 전력을 보면은 예전에 막 1심, 2심 유죄 받고도 대법원에서 그 무죄 취집하경 살아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계속 쭉 밀고 가지 중도에 뭐 포기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대한민국 또 한 번 좀 이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이 클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대선이 33일 남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대선 뭐 토론회라든지 이 한 달 내내 이것 갖고 지금 싸우겠네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것 갖고 계속 다투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그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결국은 그 대선 내내 그 참 우리 정책적인 논의보다는 이런 사법적인 점이 또 한 번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이번에 파기환송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빨리 속전속결로 전례가 없이 지금 이게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9일 만에 판결이 나서.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날 줄은 몰랐지만 파기될 것이라는 견해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항소심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만 9일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다. 만약 뭐 2달, 석 달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사건 기록이 뭐 6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이거를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엄청난 이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9일 만에 판결하다 보니까 이거는 무죄 2심에서 무죄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그대로 이제 상고 기각 그대로 이제 무죄 선고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예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3월 26일 날 선고가 났고 대법원 와서 한 30여일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 페이지는 많지만 이미 그 기록의 뼈다구라 그러는데요. 논점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 30. 그 점에 대해서 이다 아니다 판단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30여일간 심리를 했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 4월 22일이었는데. 그날 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법원장이. 그 전에 그때부터 사건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기록을 다 이제 보고 이렇게 여러 갈래 이제 보고서를 내는 점이 있거든요. 그 정도 심리에 포함한다고 본다면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렇죠. 이건 미리 이제 그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결론을 두고 열린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서 대법관들은 보시고 자기의 입장을 거기서 이제 채택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 9일 만에 정리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해는 가지만 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또 다른 측면도 임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지금 오늘 완전 막 핫한 주제라서 저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거 오늘 준비한 원고 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건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영진 변호사는 이제 국민의힘 측의 어떤 시각에서 좀 판단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잠시 후에 이제 임미애 의원하고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도 양당 모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뭐 쿠데타다 뭐 이것을 뭐 사법의 정치 이런 식으로 완전 매도하는 것은 마치 이전에 윤석열 탄핵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이거는 쿠데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자제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사법 판단에서 존중을 한다. 이 정도 워딩을 하고 나서 뭐 비판해야지. 이렇게 완전 대법원을 무슨 정치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은 조금 자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자,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섭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5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말부터죠. 영주에서는 2025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를 주제로 소수선과 선비촌, 선비세상, 문정둔치에서 펼쳐진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의 김원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김원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택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번 네. 축제 주제가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인데요. 자, 네. 이 주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그리고 올해 축제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축제의 그 주제인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는 2023년과 24년에 진행된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의 연장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동안 그 외출한 선비는 세상 속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웃고 배우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며 마음의 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 선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만남을 통해 마음에 스며든 따뜻한 감정과 사람 냄새 그리고 삶의 향기를 조용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는 바로 그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통해 관람객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따뜻한 연결과 진정성 있는 공감입니다. 화려한 외출이 끝난 뒤 진짜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그 속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향기로운 순간들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축제 핵심 가치 바로 따뜻한 연결, 진정성 있는 공감이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자, 영주시 전체를 축제장으로 꾸민다는 계획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소수서원, 선비촌, 문정둔치 등 각 공간별로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메인 행사장인 그 문정둔치에서는 선비를 주제로 한 50점의 선비 유등 전시가 펼쳐져서 낮에는 물론 밤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예. 또한 선비처럼 갓생이라는 주제관을 마련해서 선비들이 관람객들이 선비 하루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전시 공간도 준비했습니다. 예. 축제장 전반에는 기아집과 초가집 형태의 부스를 설치해 마치 조선시대의 골목을 거닌 듯한 시대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재현했고요. 예. 네, 보조 무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당놀이 공연이 상시 진행되어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순흥면 일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선비 세상에서는 어린이 선비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어린이 장흥급제 체험과 선비 퍼레이드를 통해 아이들이 선비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선비촌과 소수소원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경연대회에 다양한 체험 그리고 전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재미를 함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그 영주시 전체 각 공간마다 성격을 달리해 다양한 색깔의 프로그램을 준비했기 때문에 영주시 곳곳을 여행하듯 걸으며 네. 각기 다른 선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말 준비 엄청나게 하셨군요, 이번에. 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가정의 달 5월에 열리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셨다는 소식인데, 자, 어린이날 당일 있잖아요, 5월 5일. 당일에는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나요? 영주시는 유니세프 그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도
어린이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그 5월 3일부터 6일까지 선비세상에서는 어린이 선비축제가 열립니다. 어린이 장흥급제 체험과 전통 퍼레이드 등 어린이들이 그 선비문화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또한 5월 4일 문정둔치 행사장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과 함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페스티벌 그리고 랜덤 브레이크댄스 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돋울 것입니다. 예. 특히 그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마술, 버블, 벌륜쇼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날을 더욱 뜻깊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뭐 이제 우리 그 선비세상이나 선비촌 등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예. 영주시는 앞으로도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문화 콘텐츠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5월 5일 당일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내내 그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정 둔치에 설치된 유등 전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선비 주제관이 또 특히 눈길을 끈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은 어떤 컨셉이고 또 언제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네, 문정둔치에 설치된 유등 전시와 선비 주제관은 이번 축제에서 특히 주목받는 공간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부분인데요. 예. 먼저 유등 전시는 선비를 주제로 총 50여 점의 작품이 마련되어 있고 조선시대의 역사와 풍류를 담은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테마는 선비의 장흥급제, 조선 왕조의 행차, 그리고 신윤복의 뱃놀이로 각각 선비들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그 자체로 그 아름다운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고 밤에는 빛의 아름다움이 더해져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비처럼 갓생이라는 주제관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조선 선비의 하루를 12시에 맞춰 시간대별로 소개하며 청렴, 학문, 예절 등 총 6가지 주제에 따라 선비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전통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낮과 밤에 각기 다른 분위기에서 유등과 주제관을 즐길 수 있으니 2가지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유등 전시와 선비 주제관 꼭 즐기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시고, 자, 이번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의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선비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셨는지 그 기획 철학도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축제는 그 선비 온기 만남에서 비든 향기라는 주제 아래 선비 정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한 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여형 축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그 외출 후 돌아온 선비의 시선으로 지역의 공간과 사람을 다시 바라보며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 전통의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가치를 담은 따뜻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배치와 경관 연출에도 신경을 썼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관내 업체와의 협력으로 체험 및 판매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이 선비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영주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미칠 그 영향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우리 그 영주만의 그 색깔이 뚜렷하게 담겨 있는 한국 선비문화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영주를 방문하면서 숙박, 식음, 교통, 지역 상권 등 그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체험 및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인과도 상생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향후 축제를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 문화의 깊이를 존중하면서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지역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축제가 단기적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전중 지속 가능한 관광 및 문화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영주다운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아서 영주의 정체성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선비문화축제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영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어린이 선비축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해서 이제 선비 대상의 일원에서 열립니다. 예. 그래서 선비 정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과 야경이 아름다운 유등 전시, 지역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통해 따뜻한 선비의 정치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 잘 따라주시고 쓰레기 대에 가져가기와 같은 작은 실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모두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영주다운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아 영주의 정체성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의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봄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에서 여러분을 꼭 뵙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 자, 성황리에 잘 끝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주 문화관광재단의 김원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오늘 파기환송심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까 긴급 의원총회도 하던데 그거 끝났나 봐요, 의총은? 예, 조금 전에 끝났고요. 조금 전에 끝났고. 예, 다들 처음에는 막 분노로 그냥 도대체 이런 게 말이 되나 이랬는데 저희가 의총을 하면서 조금은 차분해진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차분해지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세론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요. 네. 되더라도 이 파기환송심은 계속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추느냐 이거 갖고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대법원에서는 소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었거든요. 오늘 아예? 안 그러면 굳이 이렇게 9일 동안에 단 2번의 심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는 이런 방식이 초고속 판결인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뒤면 있을 텐데 이 헌법 84조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기대했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건 사법 쿠데타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판결을 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한번 읽어보기나 했을까.
사건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판결을 냈다는 거는 미리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많은 국민들이 오늘 뭐 충격적인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공교롭게도요. 오늘 3시에 이제 이 상고심 판결이 있었고 바로 직후에 한덕수 대행이 또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일정이 오묘하다. 이거 뭐 사전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예. 이러니까 이게 대법원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국민의힘이 다 짜고 치는 그 약속 대련 아니냐, 뭐 짜고 치는 고수도 한판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오늘 사퇴 기자회견도 사실은 내일 정도 예상되고 있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사퇴를 한 건데, 아기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도 참 오묘하게. 네, 돌이켜 보면요, 저희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좀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12월 3일 날 계엄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엄이 있었지요. 거기다가 사법부에서 지기현 판사가 구속기간 산정하는 방식을 평상시 날짜로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난데없이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것을 그야말로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석방해주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거기다 장단을 맞춰주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초고속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고 한 거고, 딱 맞아떨어지게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하고, 저희는 이렇게 1년에 잘 짜여진 각본을 한번 보는 것 같고 아직 내란은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흥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이 상황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참, 말씀 듣고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물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지난번 12.3 계엄,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돼서 석방됐을 때, 또 오늘 이 파기환송, 아마 그 느낌, 왜 망치로한테 딱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국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똑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충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소위 법비들에 의해서 늘 이게 국민들의 상식이 번번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오늘 정규제 주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법관들은 정치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일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지금 시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의 시간인데 왜 당신들이 정치를 하냐. 이거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런 판결을 했는데 이런다고 해서 다시 이게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간 거예요.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건데 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여기서 판결을 했을 때 만약에 99만 원 내지는 80만 원 이런 벌금형을 때린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관들 욕먹이는 거거든요. 네. 왜 이런 볼썽사나운 짓을 자초하느냐. 그러니 대법관들은 정치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보면 이제 대법관이 모두 14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노태학 두 분은 빠졌죠. 그렇죠. 노태학 그 대법관은 이제 뭐 선거 관리해야 되니까 스스로 네. 빠졌고 회피했고 또 한 명이 법원 행정처장 이제 빠졌고 네. 그래서 12명이 오늘 심판을 해서 판결을 해서 10대 2로 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은 이거 뭐 유죄다 파기환송 찬성이고 네. 2명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또 그 10분이 네.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10명이 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 2명은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 이거 네. 이렇게 정치 성향별로 이 엄중한 이 판결이 이런 식으로 갈라져도 되느냐. 이게 참 너무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사례하고 비춰봐도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매우 아쉬운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심리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최종 판결을 할 때 우리가 들으면서 납득이 갔던 건 어떻게 이 헌재의 판결이 국민들을 더 갈등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고민했고 그래서 최대한 쉬운 언어로 쉬운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네. 그런 헌법재판소의 노력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대법원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혼란의 와중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갈등하게 만드는 게 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과 비춰보면 대법원은 굉장히 아쉽다. 네, 사법부의 이 최고 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이런 권위가 이렇게 되면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일부에서 이제 안영진 변호사랑 이 법리적으로 네. 많이 따져봤거든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근데 네. 안영진 변호사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좋다. 그 지난번 헌재 판결도 있었고 여기 네. 이제 민주당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판결이었고 이번엔 또 국민의힘이 환호하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해야 된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네. 말을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도 네, 똑같다. 민주당 측에서 오늘 있었던 판결이 사법 쿠데타니 뭐니 이렇게 뭐 대선 개입이니 이렇게 네. 비판은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는 그 말을 전제를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을 좀 지적을 하던데 강조를 하던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거나 그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법부가 이런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것 자체가 이미 판결이 난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단 사법부가 지금 시기에 여전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지금 시기는 대법원이 끼어들 시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를 했을 때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한테 검찰이 파일을 들고 와서 구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검찰을 향해서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검찰은 여기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아마 이렇게 어디 자서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판단을 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판단이 어떤 영향을 사회적으로 끼칠 것인가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아쉽다는 거고요. 이것을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진 사건은 저희가 다시 그 겸허한 마음으로 사건을 다시 밟아 나가서 무죄를 증명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번 대법관 12명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비판 이 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전례 없이 빨리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9일 만에 어떻게 이 6만 쪽이 넘는 이런 사건 기록을 어떻게 다 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논의를 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를 된 걸 3심에서 유죄로 이렇게 파기환송하는 이거는 정말 아무도 상상을 거의 아마 보수 진영에서도 아마 마음을 좀 비우고 있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 그대로 그냥 상고 기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부분의 예상이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아마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쪽이나 되는 사건 기록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선입견 내지는 판단으로 이번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법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에 기초한 판결이라면 이것을 누가 국민들이 신뢰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빨리 절차를 빨리 진행을 했잖아요. 그럼 네. 그 많은 나머지 11명의 그 대법원들이 이거 너무 성급하다. 너무 서두른다. 이런 반대 의견을 왜 한 명도 안 냈는지 그것도 좀 저는 좀 미스터리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상하겠어요. 모두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각본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의심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모든 게 작년 12월 3일부터 이렇게 딱딱 아구가 다 맞아 떨어져요.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그 산불 그 특별법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 1분만요. 저희가 국회 산불 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위원장은 김종우 의원이고 저희 당에서 6명, 국힘 6명인데 제가 간사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그 1차 회의를 열어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거여서 대선 기간이어도 저희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제 뉴스 우리 지역 뉴스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지역마다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뭐 넉넉한 데가 있고 저 준비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시군별로. 맞습니다.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오고. 요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오늘 저희가 그 저녁 8시에 추경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내려갈 돈들이 또 내려가니까 답답한 것 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쓸 거고요. 이게 지방자치의 역할입니다. 이 역량에 따라서 똑같은 재난을 당한 지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그것을 대응하고 그 재난에 그 구호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아마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라는 거, 자치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마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지역 피해 지역에 많이 자주 내려오시고 또 계속 오래 계셨고 그래서 피해자들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정치인이시고 또 이번에 특위 간사까지 맡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그 피해자들 좀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좀 많이 좀 돌봐주시고 목소리도 좀 많이 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